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법 중 하나인 분류트리 기법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관련 자료도 좀 찾아봤고요. 네, 이게 테스트 데이터 조합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인데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이 기법이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쓰는 건지 장단점은 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저희 목표는 이 기법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실제 적용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돕는 거죠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분류트리 기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테스트할 데이터 범위를 시각적인 트리 형태로 만드는 블랙박스 기법이라고 하죠. 네, 맞습니다. 그 트리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요. 분류랑 클래스. 분류랑 클래스요. 네, 분류는 뭐랄까 테스트 대상 시스템의 주요 설정값이나 파라미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예를 들어 웹사이트 테스트면 사용 언어라든지 접속하는 브라우저 종류 아니면 뭐 운영체제 같은 것들이죠. 그런 주요 항목들이 분류가 되는 거군요. 그럼 클래스는 뭔가요? 클래스는 그 각 분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값이나 뭐 값들의 묶음, 동등분할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걸 의미합니다. 예를 들면 언어라는 분류가 있다면 그 아래에 한국어, 영어, 스페인어 같은 게 클래스가 되겠네요. 그렇죠. 정확합니다.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 트리 구조를 통해서 저 테스트 분석가가 고려해야 할 파라미터랑 값들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시각적으로요. 오, 시각화가 핵심이군요. 네. 복잡한 기능의 테스트 시나리오 지도를 그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뭘 놓치고 있는지 혹은 이건 굳이 조합할 필요 없겠다 싶은 것들을 파악하기 좋죠. 그냥 목록으로 쭉 나열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겠네요. 그럼 이 트리를 잘 쓰면 뭐 예를 들어 특정 경계값을 테스트한다거나 네, 맞아요. 경계값 찾는 데도 도움되고 또 여러 조건들이 막 얽혀 있을 때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맥 OS 환경에서 특정 버전 브라우저로 스페인어 설정 사용자만 뭐 이런 복잡한 조합 같은 거요. 아하, 그런 시나리오들을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조합에 넣을 수 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이렇게 만든 트리는 동등분할이나 경계값 분석 같은 다른 기법들이랑 같이 쓰기도 좋고요. 특히 여러 파라미터 값들의 조합을 효율적으로 테스트할 때 아주 유용해요. 그 페어와이즈 테스팅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페어와이즈 테스팅. 모든 조합 대신에 값들의 쌍. 그러니까 두 개씩 짝지어서 최소 한 번은 테스트하는 그 방식 맞죠? 네, 맞습니다. 그런 조합 테스팅 전략의 기반으로 이 분류 트리를 쓸 수 있는 거죠. 효율성을 높이는데 아주 좋습니다. 와, 그럼 이 트리를 보면서 이번에 모든 클래스를 최소 한 번씩만 커버하자. 라든지 아니면 아니야, 좀 더 중요하니까 페어와이즈 조합까지는 다 해보자. 이렇게 테스트 깊이를 정할 수 있겠네요. 이게 진짜 실용적인 부분이겠어요. 물론이죠. 그런데 이게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아, 단점도 있군요. 어떤 점이 있을까요? 가장 큰 건 분류나 클래스 개수가 막 늘어나면요. 트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복잡해져요. 아, 관리가 힘들어지겠네요. 네. 시각적인 게 장점인데 이게 너무 복잡해지면 오히려 다루기가 어려워지는 거죠.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면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. 이 기법 자체는 테스트 데이터 조합을 만드는 데까지만 도움을 준다는 거. 아, 네, 맞아요. 그 점 정말 중요합니다. 트리가 조합은 만들어주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. 이게 자칫하면 함정이 될 수 있어요. 조합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? 어떤 게 더 필요한 거죠?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만들어진 각 조합에 대해서 기대 결과, expected result 있잖아요. 그걸 테스트 분석가가 직접 다 정의해야 해요. 아, 그렇군요. 트리는 무엇을 테스트할지는 알려주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맞는 건지는 안 알려주는군요. 그렇죠. 그 기대 결과가 빠지면 사실상 테스트 케이스가 완성된 게 아니죠.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트리가 너무 커지면 관리 자체가 일이 되기도 하고요. 이해했습니다. 그럼 테스트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? 아까 페어와이즈 같은 수준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. 가장 기본적으로는 각 클래스, 그러니까 값 하나하나가 최소 한 번 이상 테스트되도록 하는 최소 클래스 커버리지를 목표로 할 수 있고요. 네.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파라미터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찾고 싶다. 그러면 이제 페어와이즈, 2Way나 뭐 3Wise, 3Way 같이 더 높은 수준의 조합 커버리지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. 조합 수준을 높여가는 거군요. 네. 결국 분류 트리를 써서 어떤 종류의 결함을 찾을 수 있느냐는 이 트리를 어떤 종류의 기본 테스트 전략, 뭐 동등분할이든 경계값이든 조합 테스팅이든 어떤 거랑 같이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. 트리는 강력한 도구지만 그 자체로 전략은 아닌 셈이죠.
자, 그럼 이 내용들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만약 여러분이 테스터거나 아니면 테스팅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계신다면요. 이 분류트리 기법은 잠재적으로 막 무한해 보이는 테스트 시나리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뭐랄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. 특히 조건들이 여러 개 얽혀 있는 복잡한 기능을 테스트할 때 뭘 빼먹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냥 뭐 감으로 데이터를 고르거나 임의로 선택하는 대신에 시스템의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정보에 입각한 근거 있는 테스트 설계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훨씬 설득력 있는 테스팅이 가능해지는 거죠. 정리를 좀 해보자면 분류 트리 기법은 테스트할 파라미터, 즉 분류와 그 값인 클래스들을 시각적으로 딱 정의하고 이걸 바탕으로 테스트 조합을 체계적으로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핵심은 그거죠. 조합을 탐색하는 강력한 방법이지만 이걸로 완성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려면 기대 결과 정의 같은 추가 노력이 꼭 필요하고 또 트리가 복잡해졌을 때 어떻게 관리할지 그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는 점.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이 기법이 조합을 만드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페어와이즈가 최고다 라거나 무조건 모든 조합을 다 해야 안전하다 처럼 어떤 조합 전략이 특정 상황에 딱 맞는지 직접적으로 알려주진 않잖아요. 그렇죠. 그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죠. 네, 그러니까 테스트를 얼마나 철저하게 할 것인가와 주어진 시간 및 자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때 만약 여러분이라면 특정 기능에 대해서 최적의 조합 테스팅 수준 예를 들면 뭐 그냥 클래스 커버리지로 충분한지 페어와이즈까지 해야 할지 아니면 3와이즈까지 고려해야 할지 이걸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? 그 장단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